미국의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부러진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미국의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생길 환경이 되고 있냐를 자꾸 말씀드립니다. 저는 환경이 되고 있다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무슨 수로라도 달러 강세를 저지하고 싶어 할 거예요. 시장은 이미 핵심 이슈가 주주 가치에 관한 쉽게 말해 전면전에 들어갔다. 제가 보기엔 최근 한 2달 사이 벌써 12월서부터 벌써 지배주들의 액션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오늘 일부 윤지호 전 LS증권 전문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항상 나오실 때마다 네. 어떤 주제 그리고 특히 장표에서 첫 화면에 어떤 내용을 띄우시는지를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거든요. 뭐 네. 인사이트가 담겨 있을 네. 때가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하시대. 아 그래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한국의 부채와 미국의 성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좀 우리 한국 증시를 좀 좋게 본다는 말을 가끔 드리고 있는데 네.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뭐 나이키 장세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미국이 좀 흔들리면 빠졌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말로 놓고 본다면 한국 증시가 해볼만하다. 뭐 국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조롱하는 분위기도 많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한국 증시가 좀 되려면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알다시피 안 좋은 얘기 찾기 시작하면 끝없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부채 문제입니다. 네.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증시가 된다는 거야.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채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 미국의 성장인데 미국만 성장하는데 굳이 한국 주식을 왜 봐? 근데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성장을 하더라도 지금 뭐 실러 PER을 보면 한 38배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잖아요. 10년 국채 대비를 네. 보면.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투자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가지 조합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조합을 본다면 미국의 시장 중에서 좀 해볼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 저는 뭐 해외를 잘 많이 몰라서 그냥 한국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림은 좀 가져왔는데 이거 뭐 다 할 생각은 없고요. 네. 짧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사실 같이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한국이 맨날 한 0.84배면 반등했었잖아요. 네. 82배, 84배. 이번에도 반등 나왔는데 그냥 하단에 대한 고민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 늘어나면 이제 하단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올해 연간으로 보면 당연히 한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저 한 배 이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계속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ROE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뭐 PBR 무조건 싸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거기다가 이제 좀 들여다보면 2023년 말 기준이지만 PBR 한 배 미만 종목이 한 46%? 한 배 미만 이유는 반드시 싸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네. 그 자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부실 자산 기업들만 그런 거를 다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결국 이 기업 부채 문제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 집단에서도 뭐 알짜배기들을 팔고 있고 막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채 문제이에요. 그래서 이 부채 문제가 단기에 해결될 수 있을까? 2024년, 25년에? 불가능하죠. 시도는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만 바라봐서 안 된다는 말씀인데 첫 번째 던지고 싶은 주제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민간에서 그러니까 뭐 가계나 기업의 부채를 정부로 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가 돈을 풀면 된다. 네. 네. 사실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2000년대 성장률에 비해서 2010년대에도 확 떨어졌는데 이제 평균 성장률은 확 떨어지겠죠. 올해 제 생각에는 이게 작년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올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아지는 그 올해 제가 알기로는 4분기에 아마 0.2가 나온 걸로. 네. 전분기 대비 숫자로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리고 뭐 지금 뭐 올해 1.9 받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아마 성장률 좀 확 내리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한 1%대 중반 나올 것 같은데 1.5 정도.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성장률이 확 꺾였던 해에 주식 사면 좋았어요. 그리고 2009년도 그랬고 2020년도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확 꺾인 애가 2024년 나오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1.2% 초반 이렇게 나온다면 상당히 오래오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뭘로 성장률을 복구시킬까, 회복시킬까? 다들 얘기하는 게, 야, 한국 봤더니 가계부채도 높고 기업부채도 높은데 이렇게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이제 정부 부채가 낮잖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어떤 돈을 풀 거야. 사실 이걸 자꾸만 제가 어떤 주식시장을 오래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경기 부양이 이런 식으로 정부의 힘에서만 된다면 정부가 부양이 나오는 분야를 국내적으로 봐야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 특히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해요. 부채 정가시키면 된다. 저도 이 그림 가끔 보여드렸는데 특히 이제 제일 두려운 게 요 그림이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이제 구조조정은 굉장히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비금융 기업들의 지배 부채 비율을 보면 IMF 때보다도 이번에 높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제 아마 대기업 집단에서 굉장히 핵심 기업들을 사업부나 이런 걸 매각건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대에서는 각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그리고 시장에 떠도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추론을 해야 될 텐데 여하튼 근데 이 부채를 막상 줄이자. 첫 번째 질문. 가계부채 줄일 수 있나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딜레버리지가 확 돌아가야 되는데 야 그렇게 되면 국내 과연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를 이렇게 줄이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때 증가율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네. 사실 부동산 쪽으로 특히 부동산 시장이 다시 굉장히 강한 화랑을 보이기에도 넉넉지 않아 보인다. 그럼 우리가 인플레 해지기 상품을 생각한다면 부동산보다 주식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쨌든 간에 최근에 ETF 시장은 이제 우리과 다르게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주식시장도 생겼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부채 보면은 정말 이게 엄청난데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들 특히 저 세대들, 저랑 저 윗세대 분들이 이제 관두면 제일 많이 자영업인데 네. 이게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영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폐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 말은 뭐냐면 사실 이 부채 문제 해결이 그렇게 녹록진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돼. 근데 돈을 풀어도 예를 들어서 미국마저도 지금 재정 적자가 막 커지니까 이자를 내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야.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한때 이번에 거의 5% 근접하지 않았었나요? 4.8까지 갔었죠. 그렇죠. 4.8까지 갔는데 우리가 채권 작용단 얘기도 했잖아요. 작용단이라는 게 너희들 이런 정책들 내가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채권을 국채 확 팔 거야. 이런 작용단이 출연할 것이다. 이 논리도 있죠. 아직 미국의 이 논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관세에 대해서 현재는 좀 협상용일 뿐이다. 이런 시간을 얻으면서 좀 인플레 우리가 잔잔해지니까 좀 달러 강세 주춤해지고 금리가 안정되지만 그래도 미국은 돈을 써도 됩니다. 기축통화국이니까. 우리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거 재정 조치 잘못 썼다가는 정말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 제가 이 말을 왜 오늘 재미도 없는 얘기를 꺼냈냐면 재정 정책을 갖고 정책을 쓰겠지만 이것으로서 주식시장에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재정으로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비기축 통화국이니까 많이 못 쓴다는 건 누구나 이제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2022년에 장이 많이 빠졌을 때 23년, 24년 GDP 대비 재정을 되게 많이 쓰면서 약간 불쏘시개라고 할까요? 뭐든지 그쵸. 뭔가 불을 태우려면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재정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금리나 사이클이 우리나라 진입하고 근데 금리만 인하하면 구축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재정을 넣어서 돈이 돌게 만들어서 뭐 주식을 띄우든 뭐 어떻게든 해갖고 다시 좋아지는 그림을 한번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 지금 재정을 쓰자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윤생께서는? 그건 동의하죠. 네. 당연히 불쏘시개 정도는 되겠지만 지금 고민은 뭐냐면 정부가 돈 쓸 여력이 있으니까 돈을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정말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건 저도 굉장히 불만이죠. 여기서 방송 갖고 나오면 도대체 뭐 하고 앉아 있냐, 뭐 하고 상당히 있냐, 안 썼습니다. 지난 2, 3년.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만 해서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많이 연상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일본처럼 저성장 국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성장 국가가 된다는 거는 뭔가 우리 성장 요인이 지금 약해지고 있고 경쟁 상대가 막 추격을 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막 여러 산업을 쫓아가면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메모리 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그냥 트레이드 포스 전망 보면 그냥 완전히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능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일본도 정말 끝없이 재정을 투입했지만 금융시장의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정부의 어떤 이렇게 정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채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네.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면 네. 그렇다면 무엇이 여기에 더 추가가 돼야 그나마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오랜만에 왔는데 것 정말 같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괜히 빌드업하고 있는 중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 왜 좋아졌냐? 그냥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재정을 했을 때와 두 가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올해 저도 이제 여의도 생활을 약간 적고 실질적인 투자를 하면서 해도 되는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앞으로 한 정말 2, 3년부터 매크로만 보고 할 거냐. 저는 정말 이제부터는 행동주의자들이 어떤 주식을 사냐, 내지는 뭐 거버넌스 항목 개선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뭐 상법 개선이 돼야 될 것이다 하지만 상법 개정은 언제가 되겠죠. 주주에 대한 좀 더 의견을 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버너, 소위 의사결정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이슈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고 이게 어쩌면 한국 증시를 끌어가는, 그러니까 증시를 끌어가는 힘이 결국 정부의 재정 투입은 불쏘시개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능사는 아니고 결국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큰 흐름에 동참할 거냐, 우리 한국 증시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더 들어가 보면 저는 많은 액티브 펀드들이 행동주의자로 나설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법 개정 이전에 쉽게 말해서 어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빼잖아요. 사실 네. 자식들한테 빼고 뭐 여러 가지 지배주주들이 하는 행위들이 태클 당하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겠죠. 요즘 최근에 보면 증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여러 감독원이 잘 안 해줘, 도장 안 찍어주잖아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라 본다면 뉴스 프로를 보실 때 이 산업이 좋아,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뭐 트럼프 수혜주가 뭐냐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한국 증시의 밑바닥에 깔린 이끄는 힘 중에 하나가 이 분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꾸 재정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제가 아까 증자 말씀하셔서 요거 윤쌤께 너무 궁금했던 건데 네. 사실 요즘에 금융감독원에서 되게 빡빡하게 증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증자가 정말 필요한 기업도 증자를 못해서 신사업의 자금 조달을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되게 우리나라가 너무 증자를 막 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반대급부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 이슈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걸 해줘야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뭐 감독당국의 최근 입장에 대해서 네. 논쟁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 입장에서 증자는 그리 반가운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증자를 못해서 회사가 뭔가가 투자도 못하고 막 어려워지고 이런 지경에 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차이가 어려워지고 너무 어려워서 여쭤보는 그냥 워낙 잘하시니까. 일단 중요한 네. 거는 최근에 감독 당국의 굉장히 까탈스러울 정도의 이런 어쩌면
관리, 관리. 뭐 이건 승인 저는 절차.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 많은 투자자들한테 외면을 당했냐 본다면 네. 그냥 주식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중복 상장도 너무 문제죠, 네. 사실은.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여튼 이런 것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보아서 사실 기업별로 좀 더 촘촘하게 그 계획서를 내야지 아마 허가가 되는 건다 본다면 옥석을 가리키는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너무나 느슨했던 이러한 소위 주식 늘리기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대해서 행동주의자들이 그런 걸 잘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액티브 매니저분들 많이 보시지만 액티브 펀드에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까? 결국 이러한 내 가치를 지켜주는 펀드들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흐름들이 일본을 이렇게까지 도약을 시키고 있고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이번 주말이면 또 일본 BOJ도 금리 올리지 않겠어요? 올린다고 기대를 사람들은 하고 있어. 달러 약세가 맞죠. 저는 네. BOJ 금리 올린다고 뭐 엔캐리 청산 또 나고 막 이렇게 네.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인플레도 나고 있고 그 장기 이 상황에서 여기서 벗어나니까 금리 올리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은행권의 대출 관리는 필요하다. 그럼 은행주가 고민이 되죠. 네. 은행권의 대출을 너무 관리해서 유동성이 안 풀렸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 대해서는 상세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정말 고민스러워요. 네. 정작 돈이 필요한 곳에 또 동맥경화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부채를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동을 걸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까? 제 묘안은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부채 문제는.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법 개정 부분은 아까 그러한 소위 시장의 신뢰를 얻는 큰 어떤 한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뭔가 우리가 내가 투자자라면 매크로 왜 보는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보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투자 대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직결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고민하는 어떤 선택의 기준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채를 그냥 막 우리가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건 뭐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러면 그 외 대안은 없는가? 저는 결국 이러한 저희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부채를 당연히 재정을 불쏘시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늘리겠지만 재정 확대로 인해서 막 기대되는 섹터 찾기 뭐 이런 거는 별로 저는 크지 않다 봐요. 오히려 여전히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큰 시장이 될 테인데 다만 국내 정책 요인으로 본다면 결국 행동주의자들과 행동주의자들로 인한 주주가치 이 이슈가 올해 굉장히 지속 가능한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요 주제 중에 윤센께서 보시기에는 상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약간 뭐랄까 전제 같은 게 되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공개 매수제가 의무화가 된다든지 맞죠. 뭐 네. 인적 분할 같은 거 뭐 이런 식의 디테일은 나중에 따라도 좋다 이렇게 보시나요? 상법 아니면 개정 원정도 어느 날 요이 땅 해서 딱 여기가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 이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네. 투자자는 상법 개정이 될 것이란 전제를 하고 네. 접근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제한 모든 걸 앞서 반영합니다. 네. 그건 예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투자자만 그렇게 할까요? 지배주주들의 행동이 빨라질 것 같아요. 상법 개정 전에 뭔가 주주들을 달래놓거나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상법 개정 전에 지배주주 맘대로 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돼요, 사회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증자를 하려고 해도 막 반대 무리치 못하는 상황도 이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별겁니까? 상법 이슈가
주주 이익에 침하는 이사회 함부로 하지 결정하지 마라. 마. 이거는 감독원에서 그걸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아지는 지점은 뭐냐면 결국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해당되는 곳에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최대한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움직임이 많다는 거죠. 네. 네. 이제 한국 부채에서 미국의 성장으로 좀 넘어갈까 했는데 채팅창에서 또 질문이 올라오는 게 네. 있어서 물론 지금 윤 쌤께서 재정도 있지만 투자에 있어서 대외 변수의 영향이 큰 것도 좀 인정을 하고 행동주의 그 투자자들의 어떤 행동주의자들의 뭐 주주 가치 이런 것들을 보자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래도 채팅창에서는 이제 재정에 대한 질문을 좀 그래요? 여쭤보고 싶으신가 봐요. 네. 경제와 솔님께서는 현 수준의 정부 재정 규모가 그러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질문 주셨거든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재정이 이렇게 정부 부채를 보면 여력이 많죠. 근데 여기에 사실 공공기관 부채는 포함 안 된 거니까 이거보다 높지만 정부가 여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 정책 지향점이 달라지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것이 아까 말씀 불쏘시개 돈이 유동성을 만들 수 있겠지만 나머지 주체들의 상황이 가게라든가 가게와 기업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질 않으면 이 재정의 효과가 크게 발현되기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이거 보시면 기업들의 부채 레벨은 이미 넘어가 있고 이게 기업이고 가게도 뭐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다는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뭐 여기서 재정을 당연히 더 써야죠.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너무 비춰 보면은 뭐 여력이 충분하고 아까 우리 한 의원님과 말했지만 우리가 막 기분 나빠했잖아요. 도대체 뭐 하고 앉아 있냐 정부는 뭐 이런 말 했지만 이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민할 지점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취임식 이후에 미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이냐 성장에 지금 방점을 찍으신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성장하니까 우리는 아까 GDP가 1%대로 이제 평균이 내려갔는데 야 이건 미국은 지난 고용 봤더니 이건 뭐 저도 사실 창피한 게 작년에 좀 미국이 주춤하지 않을까 봤는데 뭐 고용 뭐 25명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트럼프 등장이 어떨까. 근데 그 시나리오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빼고 그냥 미국은 밸류 부담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크로가 어때서 성장이 이어져서 그걸 반영해 왔고 어쨌든 간에 밸류가 높아지면 기대 수익률이 좀 내려올 수밖에 없고 미국의 투자는 늘어날 수 있다. 뭐 미국이 박스권에 있으면 한국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미국이 한번 훅 빠져주면 우리도 같이 빠지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증시는 상당히 미국의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거의 극명한 현상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물론 상전에 삼성전자 매도가 많았지만 삼성전자 매도가 왜 많았겠어요. 삼성전자 안 좋은 곳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빼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판 거예요. 올해는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기준 아닐 거라는 거죠. 미국에 관심이 늘어난다면. 최근에 그래서 저 유럽 증시도 상당히 견고하고 네. 뭐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고민이 미국이 한번 크게 부러지니까 뭐 어떡하지? 많이 올랐잖아요. 무섭잖아요. 한번 미국의 시가총액 탑10에 멀티플을 봤어요. PER로. 여기 테슬라가 120배거더라고요. 테슬라 빼고 나면 야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애플 31배 저 정도 엔비디아 보고 깜짝 놀래죠. 삼성은 2배? 뭐 S&P가 28배인데 생각보다 PR이 안 높아서 놀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버텨주냐 여기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소주정을 쏠림돼서 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야 이게 우리가 멀티플이라는 게 뭐죠? 미래의 이익 성장이 있으면 멀티플을 갖다가 우리가 확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멀티플 축소기는 이익 성장이 줄어들면 되는데 이거는 야 그래서 미국이 확 무너지지 않겠구나. 근데 문제는 미국도 그럼 뭐 때문에 미국이 성장만 할 수 있을까 고민은 오늘은 물론 트럼프 정책에서
물가에 대한 고민이 좀 완화됐지만 관세 같은 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던 간에 최근에 흐름은 기간 프리미엄이 상당히 올랐어요. 기간 프리미엄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이민 정책 때문에 만기 긴 채권은 보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장기분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나라의 빚이 이렇게 많으면 장기 채권이라는 리스크는 줄어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제 10년물이 상당히 고금권을 유지할 거로 봅니다. 이 금리가 물론 지금은 별거 아니라 하겠지만 밸류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뭐 S&P 기준으로 이게 10년 국채 대비의 기대 수익률을 굳이 한번 계산해 보면 퀀트가 계산한 건데 한 1%다. 이거는 퀀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 트럼프 정책이 결국은 이게 참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인플레 압력도 완화한다는데 뭐 이거 유가 낮추면 다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민자 추방하고 관세 정책 좀 들어오면 물가 압박 요인은 저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요지는 뭘 보는 거냐? 뭐 제가 미국 증시에서 무너진다 이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장을 생각할 것이냐 글로벌 유동성 이걸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동성이 올 수가 있냐?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정책이 좀 패러독스한 상황이다. 미국이 이제 보통은 부러지지 않고 버틸 때 다른 나라 주가가 좋았던 경우는 과거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미국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서 또 시세를 내면은 또 아쉬운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비싸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90년대 후반과 같은 정말 엄청난 밸류에이션의 급상승을 기다리는 장이라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그런 그렇죠. 관점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미국 바깥으로 나가길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승자죠. 네. 근데 재작년에도 승자긴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승자입니다. 전 최근에는. 작년에는 이제 미국 주식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작년의 승자는 미국 지금 버블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버블의 끝을 왜 아까 말했던 밸류에이션 같은 걸로 밸류에이션 보냐? 같은 그치. 따위로 왜 봐? 그렇죠. 실러피 왜 옛날 끝나야 얘기야? 끝난다. 야, 네. 끝나야 부러지는 날 그때 던지면 돼. 네. 거기다가 아까 보여드린 게 멀티플 봤더니 엔비디아 32배, 알파벳 21배. 아이 알파벳은 S&P보다 싸요. 네. 이게 무슨 버블 옛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반문을 드릴게요. 네.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경기는 어느 날 갑자기 부러졌어요. 네. 정말 갑자기 부러졌어요. 근데 이랬을 때 가장 온도계가 되는 거는 누가 아무래도 채권 시장인데 결국 올해도 금리가 잘 못 내려올 거란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못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 부채가 생각보다 계속 확대될 것 같다. 그리고 임금은 이민자 때문에 잘 이것도 버텨줄 것이다. 뭐 주택 같은 게 안정되면 될 거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요인만 갖고서도 뭐 석유를 늘려서 공급을 늘리면 유가가 안정되니까 저는 이거 갖고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결론은 지나봐야 알겠지만 물가 평균 수익이 상승하는 거라면 금리가 올라간다가 아니라 안 내려온다면 이거에 대한 부담들을 분명히 시간이 가면 느낄 것이다. 특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결국 채권이 돌아오는 채권들에 대해서 다시 리파이낸싱 할 때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거든. 금리가 미국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그 당일도 이거는 그냥 한번 쉬는 거야 하니까 네. 바로 금리 내려갔어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견고한데 좀 밑에 깔린 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반론들이 한의원이 보시니까 저도 지레. 네, 아닙니다. 네. 왜냐면 저런 좋은 기업들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뭔 상관이 있어 이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죠. 여하튼 미국 전체를 놓고 본다면 많은 기업들이 결국 싸게 발행했던 채권들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순간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의회 예상국 데이터 서로 많이 보니까 하는데 저는 이 그림에서 제일 재밌는 게 미국이 정말 재정 때문이냐 이자 지출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늘어난다고 돼 있단 말이야. 이자 지출은 왜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지출이 네. 지금 늘은 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금리가 높다는 거는
결국 국채 발행이 늘릴 수밖에 없고, 야 이거는 결국 어느 순간 좀 미국에 대해서 부담을 각자 느끼는 기업이나 가게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희 누나가 지금 미국에 있다 들어왔는데 네. 한국이 너무 싸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달러가 강하니까 미국 달 카드로 결제가 되잖아요. 오늘 잠깐 뵀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하니까 미친 듯이 소비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이게 어느 날 약간 뭔가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할 때는 상당히 고민이 커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는 이 금리 문제를 뭐 다들 이제 뭐 이제는 뭐 문제 있겠냐 하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중립금리가 지금 장기금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이것도 결국 저는 여기보다 이 수준까지 와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또 좋게 보면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금리가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아까 이 금리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도 정부도 부채가 많고 뭐 가게도 그렇게 부채가 적지가 않아요, 미국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금리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우리나라 금리 얘기도 갔다 네. 오면 이 요한님께서는 채팅창에서 한국은행보다 연준이 금리를 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들어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윤센의 의견을 여쭤보셨거든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을 지금 던져서 놀랐는데, 그렇죠. 미국이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막 올라오니까 뭐 일부 IB는 올해 상반기에 미국 연준 금리 안 내릴 거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이창용 총재는 뭐 무조건 금리 내릴 거야 뭐 이런 상황이고,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고.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은 언제 투자해야 좋냐.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국 증시에 위주로 봐왔기 때문에 저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한국이 제일 잘 맞는 전략은 불황의 끝에 사라는 전략이었거든요. 불황의 끝에 살아. 환율이 아주 높을 때 살아도 되고 뭐 맞죠? 여러 가지가 있죠. 환율이 네. 높아서 수출이 안 되거나 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나 네. 거의 1% 깨지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금리가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금리를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어디까지 낮죠? 저 올해 이거 정말 조심스러워 채권 LS를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좀 이제는 뭐 자유이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2.25 정도까지는 네. 당연히 갈 것 같아요. 2%까지도 내릴 수가 있다. 왜?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보는 시장에서는 아까 질문에 답하자면, 의외로 한국은 그러한 국면에서 주식이 매우 싸져 있고 그 뒤에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랬다. 역사적 반드시 아니라 시차는 있지만 되게. 사도 물리는 폭이 적은 거죠. 반면에 굉장히 성장이 좋고 원화가 엄청 강세고 금리가 이때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잘못되면 걸렸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한국과 미국의 좀 차이가 있고, 미국은 좀 위치가 다르죠. 미국은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미국은 보니까 이제 점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해외에서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너무 쉬워졌잖아요. 한국도 맞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그 데이터를 찾아보면 대외 순금융 자산이 미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수급이 워낙 강해서 미국 주식을 사는 주체가 해외라는 게 하나 새로 생겨버렸다. 근데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네. 이 주식의 수급이 아직도 미국이 너무 좋다. 네. 반면 다른 나라는 그 수급이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 수급이 나쁜 거잖아요. 네. 그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 미국은 시세는 아직 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FDI 말하는 거죠. 네, FDI가 됐든 아니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미국 주식 직접 사는 거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을 좋아하죠. 미국이 아까 내가 주문 제목을 여기서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제목을 미국의 성장이라서, 미국이 네. 성장하는 나라고 성장주도 네. 거기 있고, 미국의 성장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글로벌 기업이고, 아니 그리고 요즘처럼 ETF 발전 시대에 뭐 ETF가 한 10종목 갖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AI 탑 10 뭐 이렇게 하면 다 그거 미국 주식 사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뭐 그럼요. 어떤 시간에 뭐 인덱스 만들어서 판매업자들도 다 해외 주식들 팔고 있고. 근데 이런 고민이죠. 그래서 버블이 더 갈다는 논리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 돈들이 아까 오늘 계속 말하는 요지는 미국의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부러진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미국의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생길 환경이 되고 있냐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되고 있냐 보다는 저는 환경이 되고 있다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무슨 수술로라도 달러 강세를 저지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달러가 왜 강했냐? 달러가 강하니까 미국에 돈이 더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소비의 근간은 제가 이제 뒤에 이게 그림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주식에 가져왔네. 대한 거 갖고 오셨습니다. 아, 네. 가져. 제가 이거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 금융자산이 주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국은 주식 오르면 부자 되거든요. 한국은 부동산이 올라야 부자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면 미국 경기도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거 올라간다는 법을 논리도 많지만 그게 기대 수익률로 나타나는 이러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이 왜 부러지니까 한국을 사야 된다가 아니라 미국의 기대 수익률이 약해진다면 확산의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지금은 던져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럼 미국을 조금 덜 보는 분들이 한국이라는 시장이 전 세계에서 MSCI로 0.9%밖에 안 되니까 그걸 보기 전에 뭐 중국을 본다든지 뭐 유럽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너무 뒷순위에 있을 거라는 걱정. 물론 1월 달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수익률이 제일 좋은데 달러로 이제 약간 길게 봤을 때 순위가 처질까 봐 걱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제 개인적인 이거 좀 마바라틱한 생각인데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자료 이렇게 PT 다닐 때 네. 민 리비전 평균 회기를 네네네. 한국은요 전 세계 꼴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 세계 1등 했었어요. 그런 점 많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작년에 압도적 꼴찌입니다. 맞습니다. 압도적 꼴찌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년도가 이러면 그 다음 연도에 그림을 이렇게 막대기 그리잖아요. 우리 그리면 갑자기 코스닥이 1등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우리 체력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미국의 자산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 기업들 중에 그런 선택지가 나올 수 있고 아까 우리가 ETF 시장이 커졌단 말했지만 미국이 우리 작년에 우리 엄청 히트쳤던 시장 중에서 ETF 중에서 커버드 콜 ETF 있었잖아요. 네. JP 모건 거 그거 엄청 팔렸잖아요. 그거 일종의 그 가치주 개념을 했지만 약간 변형시켜서 아까 ETF 말씀하신 김에 그게 나머지 나라로 돌리지 말란 법이 있나요? 그러면 그 나머지 나라로 돌아가는 게 한국뿐 아니라 다른 데로 다 돌아가더라도 한국도 충분히 들어온다. 들어오죠. 그거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돈 빠져서 쭉 미국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어제 한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ETF 시장이 글로벌하게 커졌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작년에 네. 팔린 그 금액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물꼬가 언제 돌려질 것이냐. 아니, 오늘 뭐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는 되게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막 투자에 나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가만히 있을 때 미국만을 바라보진 않을 기대 수익률 수준은 온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이 그림은 작년에 이제 한창 유행을 하다가 이제는 쑥 들어갔지만 여하튼 미국이 금리는 내리는데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이게 미국의 증시에 이렇게 우호적인 뉴스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국면은 뭐 이런 국면도 있죠. 근데 코로나 때인데요, 저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고민이 있고요. 아까 요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뭘 할까? 대외 변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 대외 변수들이 네. 이제 뭐 여러 글로벌 수요분 이런 건 다 나와 있고 제 거가 아니라 한국 신용평가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네. 카피한 거예요.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하여튼 이쪽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는 여러모로 봐도 그냥 트럼프에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쪽은 석유화학, 철강은 여긴 조심스럽고 만약 석유화학을 본다면 정유주 중에 그나마 낫겠죠. 정유가 뭐 정제 마진 같은 게 유가 좀 안정되면 나아지니까. 그 외 대부분 산업은 수요가 부정한데 뭐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도 제가 보기에는 레거시 메모리가 문제고 네. 나머지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이가 잘 안 좁혀질 것 같다는 그 밸류체인도 그렇고요. 여기도 면세 뭐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거 정도부터는 좀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여기에 좀 뭐 방산, 뭐 음식료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아지는 거는 조선 같은 것들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종목 고르는 것 중에 아까 처음에는 그 네. 행동주의나 주주가치 플러스 네. 그다음에는 대외 환경이 그래도 안 좋은 거 정도는 빼놓고 가자. 그 전략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아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안 보이니까 긍정적인 게 안 좋은 거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네. 긍정적 효과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이야기 쭉 듣더니 지금 요한님께서는 요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코스피보다 오히려 국내 채권이 매력적으로 들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래요? 국내 채권이 좀 그 정도 국내를 많이 내릴 거다. 네. 그 정도 내리면 뭐 그렇게 볼 그럼 수도 예를 있겠네요. 들어서 이건 뭐 너무 마지막이지만 미국채하고 만약에 국내 채권을 골라야 되면 둘 중에 뭐가 나으신 것 같으세요? 작년에 아마 미국채 사서 고생하신 분들 많을 작년에 것 고생 같거든요. 너무 했겠죠. 네. 올해도 미국채가 지금 4.6에서 4.6은 너무 오버슈팅이지만 네. 그렇다고 네. 미국채 금리가 랠리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연준이 지금 만약 지금 작년에 4번 내린다, 2번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 2번도 못 내리다가 지금 현재 아직은 2번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만약 3월에 점도표에서 네. 아니 뭐 12월 점도표 아니에요 지금 3월 네. 점도표에서 좀 변화가 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가 정말 관세 정책을 안 할 거냐 협상용이냐 아직 결론 안 났어요. 관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액션이 나오면 사실 이건 두렵고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가져왔는데 글로벌 교역 비율이 트럼프 때는 분명히 내려오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좋을 때는 중국이 자유무역 편입할 때 전 세계 교역이 막 늘어나니까 한국은 되게 좋았는데 트럼프 이기 역시 교역이 줄겠죠. 그래서 어쩌면 선별이 매우 중요해진 시장에 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으로 생각을 돌려보시면 그래도 이러한 소위 펀드멘탈한 요인이 아주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 가장 밑에 깔린 핵심 모멘텀은 주주가치 부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꼭 매크로라 볼 수도 없고 매크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어떤 기준을 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투자를 행할 것이냐. 네. 그랬을 때 오늘 저 그거에 대한 골격을 좀 말씀드려요. 사실은 기준점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세우실 때 예. 어떤 결론이 나야 지혜로운 겁니까? 나는 오늘 되게 상세히 얘기했는데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네. 펀드멘탈한 쪽 요인은 뭐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조건은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뭐 중국을 배제한 곳들은 좋았다. 뭐 조선도 그래서 움직였던 거고 뭐 미국의 트럼프 정책에서 결국 뭐 2차 전기차는 힘들어지니까 배터리 주식들이 힘들어진 거고 이거는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그거 외에 전체적인 ETF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된다면 뭐 시장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선별된 주식들로 인덱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종목들은 상당히 견고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네. 첫 번째 만약 제가 질문한 시간 답변한다면 섹터 내에서 종목 찾기가 최선호주 찾기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보다 올해 굉장히 화려할 거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벤트 드리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주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시장은 이미 핵심 이슈가 주주 가치에 관한 쉽게 말해 전면전에 들어갔다. 네. 지배주주와. 그러면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익힌다면 흘러가는 여러 뉴스 플로우나 기업들의 공시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것들이 꽤 많고 있고 제가 보기엔 최근 한 2달 사이 벌써 12월서부터 벌써 지배주주들의 액션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저는 이 흐름이 올해 연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흡수해서 좀 탄력적으로 잘 유연하게 움직이시는 분일수록 수익에 쉽게 가까워지겠다. 말해서 네. 주식을 돈을 벌려면 사서 밀려도 덜 빠져야 다시 올라가는 종목 사면 되는데 그렇죠. 그 힘 추진력이 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결국 지배주주나 이런 주주가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회복력이 강하지 않을까 좀 바라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1부 함께 봤고요. 오늘 1부는 윤센, 윤지호 전 LX증권 전문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